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구금된 것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강력한 이민 단속이 오히려 제조업 부활 정책의 발목을 잡으며 미국 내 수천 개 일자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워싱턴 현지 시간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아주 노동자 보호를 이유로 한국인 300명을 체포했지만, 이로 인해 수천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크리스 니콜스 재생에너지위원회 CEO도 수백 명의 특수 엔지니어를 몇 달 만에 현지에서 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체포된 근로자들의 변호인 찰스 쿡은 미국은 배터리 생산 경험이 없어 한국 기업을 불렀다며 설비와 기술자까지 함께 데려오지 않고선 공장 건설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한미 경제협력에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상호 관세 인하 대가로 3,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를 약속했지만, 워싱턴 포스트지는 이번 단속이 한국 기업과 정부의 불안감을 안겼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태미 오버비 전 미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보내 아시아 기업들의 투자 의지를 식게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지아 새벽 5시 30분, 저는 현대와 LG가 합작으로 건설한 배터리 공장 근처 모텔에서 잠을 깨었습니다. 어제부터 이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사 갈등을 취재하기 위해 머물고 있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들려온 헬기 소리에 잠이 모두 날아가 버렸습니다. CNN 국제부에서 15년간 일하면서 수많은 현장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불길한 예감이 드는 헬기 소리는 처음이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새벽 하늘을 가르며 날아오는 검은 헬기들이 보였고, 그 순간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카메라 가방을 메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공장 주변으로 향하는 길에 평소보다 훨씬 많은 차량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런 새벽 시간에 이 정도 규모의 차량 이동은 분명 뭔가 특별한 작전이 있을 때만 벌어지는 일이었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기자로서의 본능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중대한 사건의 현장에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공장에서 약 200m 떨어진 언덕 위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검은 SUV 차량들이 수십 대씩 공장 주변을 포위하고 있었고, 완전 무장한 요원들이 개미 떼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확성기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찢고 있었죠. 우리는 국토안보부다.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지시에 따라 움직여라. 그 목소리에는 한치의 협상 여지도 없는 차가운 명령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카메라를 꺼내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런 장면을 놓칠 수는 없었거든요. 공장 건물 곳곳에서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과 공포가 뒤섞인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작업자들이 하나둘씩 줄을 서서 나오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얼굴이 동양인, 그 중에서도 한국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손을 뒤로 묶인 채 한 줄로 서서 신원 확인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작업복이 찢어진 채로, 또 어떤 이는 얼굴에 상처를 입은 채로 끌려 나오고 있었죠. 특히 제 눈에 띈 것은 덕트에서 끌려 나온 한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팔에는 화상을 입은 흔적이 선명했고,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숨으려다가 다친 것 같았죠. 공장 뒤편 연못에서는 온몸이 젖은 채로 끌려 나오는 또 다른 한국인이 보였습니다. 가족들에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라고 중얼거리는 그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것이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장에서 확인된 체포자 수는 총 475명, 그중 300명 이상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카메라 뷰파인더를 통해 이 장면들을 담으면서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규모의 단속은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큰 것이었거든요. 국토안보부 요원들은 성공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이라며 자축하고 있었지만, 체포된 사람들의 표정에서는 억울함과 절망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저항하지 않고 조용히 지시에 따르면서도 그 눈빛만은 굴복하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첨단 배터리 기술을 가진 전문 인력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 단속이 미국에게도 결코 이익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사건이 단순한 이민 단속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확신이
서서히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한국을 늘 미국의 그늘에 있는 나라로 여겨왔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물론 중요한 동맹국이지만 결국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오는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CNN에서 15년간 일하면서 수많은 국제 사건들을 다뤄왔지만 한국이 미국과 정면으로 맞서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속 소식을 들었을 때도 마음속으로는 미국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 한국 정부는 결국 조용히 수습할 거야 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대규모 단속 앞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외교적 항의 정도는 하겠지만 결국 미국의 법 집행이라는 명분 앞에서는 물러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국은 항상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한국인들의 모습은 제 예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공장 근처에서 만난 미국인 노동자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어왔습니다. 기자님, 저 사람들 없으면 이 공장 정말 못 돌려요.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우리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거든요. 기계 다루는 것도 그렇고 품질 관리도 그렇고. 하지만 바로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른 주민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 외국인들이 우리 일자리를 뺏어간 거 아니에요. 이제야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진 거죠. 분노가 섞인 그의 목소리는 현재 미국 사회의 복잡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지역 정치인 후보는 기자들 앞에서 제가 직접 IC에 제보했습니다. 이런 불법 체류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어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복합적인 반응들을 지켜보면서도 저는 여전히 한국은 결국 침묵하며 넘어갈 거지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체포 현장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한국인 전문 인력을 한꺼번에 체포하는 것이 과연 미국에게도 득이 될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현대와 LG가 이 지역에 투자한 금액만 해도 수십억 달러에 달하고 창출된 일자리도 8,000개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핵심 인력들을 모두 내보내면 공장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질 텐데 정말로 이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체포된 한국인들 중 상당수는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거든요. 단순한 법 집행이라기보다는 뭔가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같다는 의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건 정말로 단순한 이민 단속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한국의 반응이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를 것이라는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이 소식은 전 세계 주요 언론의 톱뉴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들이 CNN을 통해 전 세계로 송출되면서 각국 언론들이 앞다투어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미국 언론들조차 이 사건을 단순한 이민 단속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8,500개 일자리를 창출한 한국의 투자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기사에서는 현대와 LG의 조지아 투자가 지역 경제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상세히 분석하면서 이번 단속이 그런 투자 환경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민감한 협상 시점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이라고 표현하면서 미국 정부의 정치적 목적성을 은근히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보도들을 보면서 저는 이 사건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럽 언론들의 반응은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은 사설에서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 속에 머무르는 국가가 아니다라고 단언했습니다. 독일의 도이체벨레는 예측 불가능한 미국의 행동에 맞서는 한국의 체계적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정부의 초기 대응을 분석했습니다. 프랑스의 르몽드도 21세기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하는 한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번 사건이 한미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BBC는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의 반응들을 실시간으로 번역해서 보도하고 있었는데 중국으로 가겠다는 한국 네티즌들의 댓글을 집중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 국민들의 논리적이고 성숙한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여론의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반응을 소개했습니다. 이런 보도들을 보면서 저는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미국의 후방 동맹국 정도로 보지 않고 독립적인 행위자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각국 언론들이 한국의 기술력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K-배터리 기술 없이는 미국의 전기차 혁명도 불가능하다고 분석했고, 니온게이자이 신문은 반도체에 이어 배터리까지 한국 기술의 절대적 우위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CNN 본사에서도 제게 한국의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강할 수 있다는 분석 보고서를 요청해왔습니다. 15년간 기자 생활을 하면서 한국 관련 보도에서 이런 톤을 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과거에는 항상 미국의 동맹국 한국, 북한 문제의 당사국 한국 정도의 수식어가 붙었는데, 이번에는 기술 강국, 한국, 독립적 행위자 한국이라는 표현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세계 언론의 언어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이것이 한국의 달라진 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자신도 모르게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이 소식을 보고받자마자 보인 반응은 분노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의 존엄이 짓밟혔다면서 즉각적인 대응을 지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비서실장에게 직접 즉시 보고하고 즉시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하더군요. 이런 수준의 강경 대응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과거 한국 정부라면 유감을 표한다는 정도의 외교적 수사를 사용했을 텐데 이번에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외교부는 즉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하고 24시간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주미대사관에는 현장 대응팀이 파견되었고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도 구금시설과의 접촉 체계를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단순한 영사 업무를 넘어서는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이었습니다. 변호사 선임부터 가족 연락, 신상 파악까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죠. 가장 놀라웠던 것은 조현 외교부 장관의 발언이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워싱턴으로 가겠다는 초강경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거든요. 이 정도 수위의 발언은 한국 외교사에서도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보통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갈등 상황에서 매우 신중한 어조를 유지해왔는데 이번에는 정면 승부를 각오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도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의무라면서 어떤 조치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밝혔습니다. 이런 대응을 보면서 저는 한국이 정말로 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미국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나라가 아니라 자국민의 권익을 위해서는 강대국과도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을 버리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전 세계에 명확히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도 한국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재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강훈식 비서실장과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사이에 직통한 라인이 가동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이 라인은 원래 중대한 국가 안보 사안이나 전쟁 직전 상황에서만 사용되는 최고위급 비상 연락망이었습니다. 한미 양국 관계에서 이 라인이 가동되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었거든요. 한국 측에서 전달한 메시지는 상당히 강경했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의 존엄을 짓밟은 것에 대해 각오를 하라는 수준의 압박이었다고 하더군요. 워싱턴의 한 익명 외교 관계자는 전쟁 직전에나 사용할 법한 수위의 압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수위의 외교적 압박을 한국이 미국에게 가하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과거의 한국이라면 절대 불가능했을 일이죠. 이어진 차관급 통화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쪽에서 먼저 통화를 요청해온 것입니다. 미국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미국이 사태 수습을 위해 한국에게 손을 내민 것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워싱턴의 외교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먼저 전화한 것 자체가 한국의 압박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CNN 워싱턴 지부의 동료들도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다면서 놀라워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갈등 상황에서는 힘이 약한 쪽에서 먼저 연락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국이 진짜 강대국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외교적 수사나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실력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힘의 균형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변해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나라가 아니라
당당하게 협상할 수 있는 주체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들의 움직임도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LG 즉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고 최고 인사 책임자가 직접 조지아로 향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직원들의 석방을 최우선 과제로 선언했다는 발표도 나왔습니다. 현대자동차 역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면서 부당하게 구금된 직원들에 대한 전면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내부적으로 24시간 회의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이런 대응은 단순히 직원 보호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보조를 맞춰 미국에 압박을 가하는 전략적 대응으로 보였거든요. 외신들도 한국 기업들의 결집은 국가적 대응의 일환이라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전세기 비용 부담에 관한 논의였습니다. 정부가 아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전세기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국 사회의 결집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대기업들의 위기 대응 속도와 조직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사건 발생 후 몇 시간 만에 전사적 대응 체계가 구축되었고 CEO들이 직접 나서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평상시에도 이런 위기 상황을 대비한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협조 체계였습니다. 서로 다른 조직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저력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과 정부, 그리고 기업이 삼위일체가 되어 움직이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저로서는 이런 수준의 사회적 결집력을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미국은 다양성은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한국의 이런 모습이 미국 정치권에게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황이 더욱 긴박해진 것은 한국 정부가 72시간이라는 구체적인 데드라인을 설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입니다. 3일 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외교가들은 이를 데드라인 설정이라고 규정하면서 한국의 강경함에 놀라워했습니다. 72시간이라는 시간은 길지도 짧지도 않은 절묘한 설정이었습니다. 너무 짧으면 해결이 불가능하고 너무 길면 압박 효과가 떨어지는데 딱 적절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전략적 사고를 보면서 한국 외교부의 역량에 새삼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워싱턴 내부는 이 소식에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국무부와 상무부, 백악관 사이의 의견이 완전히 갈라졌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어떤 부서는 강경 대응을, 어떤 부서는 즉각 수습을 주장하면서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회 의원들도 8,000제 시도 계속 편집 500개 일자리가 사라진다면 지역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다면서 백악관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 언론들과 국민 여론도 점점 이게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조지아주 지역 언론들은 우리 지역의 최대 투자자를 내쫓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적 보도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지역 상공회의소도 투자 환경에 치명적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었습니다. 72시간 안에 타결되지 않으면 한미 동맹 관계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시간이 한국 편에 서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 내부의 갈등과 혼란이 커지고 있었거든요. 반면 한국은 일관되고 단호한 메시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대조적인 모습을 보면서 협상에서는 침착함을 잃지 않는 쪽이 유리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시간의 칼날 위에서 흔들리는 미국을 지켜보며 협상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전세기 투입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을 때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국민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과 함께 나온 이 발표는 단순한 수단 제공을 넘어서는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였습니다. 외신들도 즉시 이것은 단순한 수송이 아니라 정치적 상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부 전용기를 투입한다는 것은 해당 사안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다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거든요. 한국 국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강대국다운 모습을 보여준다는 댓글들이 쏟아졌고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급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해외 동포들도 조국이 이렇게 든든한지 몰랐다면서 감격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전세기 출발이 지연되면서 상황이 더욱 긴박해졌습니다. 미국 측의 행정 절차 문제라고 발표되었지만 사실상 미국이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외교부가 미 측 사정으로 인한 지연이라고 발표했을 때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미국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이나 다름없었거든요. 한국 정부가 이 정도로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저는 애틀랜타 호텔 방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원고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 순간이 역사가 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서고 있다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전세기 투입 발표는 단순한 교통수단 제공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위험에 처하면 하늘이라도 가르고 달려간다는 절대적 보호 의지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전 세계 한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게도 한국의 달라진 위상을 각인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정말로 강대국의 면모를 보여주는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한국 국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가 완전히 폭발했는데 그 내용들이 감정적인 비난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반박들로 가득했습니다. BBC가 한국의 온라인 댓글들을 번역해서 보도할 정도였거든요. K배터리 기술 없으면 미국 전기차 산업 완전히 망한다는 분석부터 시작해서 현대차와 기아차 없으면 미국 자동차 시장 균형 자체가 무너진다는 경제적 논리까지 정말 전문가 수준의 댓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를 두고 성숙한 사회의 논리적 대응이라고 극찬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논리와 국제 정세를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댓글들을 읽어보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 국민 전체가 마치 외교관이나 경제 전문가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수준의 시민의식과 국제 감각을 가진 나라를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전략적 사고였습니다. 중국으로 가겠다는 식의 댓글들도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계산된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중국의 배터리 시장 규모, 투자 환경, 기술 협력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댓글들이 수없이 올라왔습니다. 심지어 유럽으로 가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면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투자 유치 정책을 상세히 비교 분석한 글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 국민들의 국제적 시야와 전략적 사고 능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미국 정치인들의 감정적이고 포퓰리즘적인 발언들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거든요. 세계 1위 K배터리 기술과 반도체 기술을 바탕으로 한 논리적 접근이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 국민 전체가 이성적 논객으로 등장한 셈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소프트 파워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미국 내부의 상황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국무부의 한 관계자가 비공식 브리핑에서 한국의 대응은 우리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실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백악관 내부에서도 한국과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지면 경제적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지아주 선출 의원들은 백악관에 직접 항의 전화를 걸어서 지역 경제를 파탄내는 일을 왜 하느냐고 따졌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애틀랜타 상공회의소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이 투자 환경에 치명적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의원들이 결국 중국에게만 기회를 주는 셈이라며 정부 정책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압박들이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균열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어떤 부서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강경문을 고수했지만 다른 부서는 실익을 따져봐야 한다며 유연한 대응을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미국이 이제 완전히 수세에 몰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성공적인 법 집행이라고 자축했던 미국이 이제는 사태 수습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미국 경제와 정치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겨냥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500개의 일자리, 76억 달러의 투자, 첨단 배터리 기술, 이 모든 것들이 미국으로서는 포기하기 어려운 카드들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미국 내부에서조차 한국 편에 서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역 언론들은 한국 투자 없으면
우리 지역 경제가 무너진다고 보도하고 있었고, 현지 노동자들도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증언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계속 강경 입장을 고수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국내 여론과 경제적 실익, 그리고 동맹 관계까지 모든 면에서 불리해지고 있었거든요. 72시간 데드라인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결국 미국이 먼저 협상 테이블로 나왔습니다. 신속한 해결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는 사실상 백기투항에 가까웠습니다. 미국 측에서 먼저 협상을 제안한 것 자체가 한국의 압박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거든요. 최종 합의 내용도 한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뤄졌습니다. 자진 출국이라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추방 기록이 남지 않게 되었고, 따라서 향후 재입국 가능성도 열려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명분과 실리를 모두 확보한 결과였습니다. 체포된 한국인들의 명예도 지키면서 실질적인 피해도 최소화한 것이었죠. 반면 미국은 정치적 메시지는 어느 정도 유지했다고 할 수 있지만 내상은 상당했습니다. 동맹국과의 관계에 금이 갔고 투자 환경에 대한 신뢰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지켜보면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완벽한 승리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장 드라마틱했던 것은 합의 과정에서 보여진 양국의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72시간 전만 해도 쇠사슬에 결박되어 끌려나가던 한국인들이 이제는 명예로운 귀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낸 한국의 협상력은 정말 세계적 수준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강대국을 상대로도 굴복하지 않는 당당함,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국민과 정부와 기업의 완벽한 결집,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국이 정말로 세계 강국의 반열에 올랐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서 있는 나라라는 것을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굴욕을 명예로 바꾸는 나라라는 표현이 정말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협상 능력을 보여준 한국이라면 앞으로 어떤 국제적 갈등 상황에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전원 즉시 석방 및 자진 출국 합의를 공식 발표했을 때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건 해결을 넘어서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탑승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것은 굴욕의 눈물이 아니라 조국에 대한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환호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자부심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든든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거든요. 세계 언론들은 72시간의 극적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1세기 한국은 완전히 독립적인 행위자로 부상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가 완벽하게 결합된 사례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보도들을 보면서 저는 세계가 한국을 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라 독립적 강국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했을 때 시민들이 보여준 자부심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만난 한 시민은 저에게 우리는 당당한 나라임을 전 세계에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대학생은 이제 우리도 정말 선진국이 된 것 같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택시 기사는 미국한테 이렇게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가슴이 뿌듯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이 사건이 한국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교민들을 구출한 것을 넘어서 국가의 위상과 자존심을 지켜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저 자신도 이 순간을 평생 잊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한 나라가 진정한 강국으로 거듭나는 순간을 목격했다는 것은 기자로서도 개인으로서도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거든요. 7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벌어진 이 모든 일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저력과 가능성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